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장이골이라는 어떤 시골 마을의 괴담.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손자는 똥이 마려워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 똥을 싸게 된다. 그런데 똥을 쌌는데도 똥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손자는 푸세식 화장실을 처음 경험하기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 밑은 전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오싹함을 느낀 손자는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전 먹던 힘까지 써서 집까지 오게 된다.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는 듯 보였다. 뒷모습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부르려 다가서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항아리 안에는 김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빨간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입에는 항아리 안에 있던 핏물이 묻어 있고 할머니의 잇몸은 갈기갈지 찢겨 있었다. 손자는 너무 놀라 돌멩이를 던져댔다. 할머니는 돌멩이에 맞아 눈이 터져도 아무렇지 않게 손자에게 뛰어 쫓아갔다. 그 동네 이름은 장이골이라 하는 동네였다. 손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가까이 가봤지만 그 사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 동네는 사람이 모두 죽어나간 동네였다. 그 마을은 39년 전 이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 시작은 항아리에 사람 눈 만든 젓갈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그 범인은 이장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살다 모두 미쳐버려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미쳐가고 이장은 밤마다 사람을 10에서 20 등분하여 젓갈을 담갔다 한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심해져 자신의 몸을 찢거나 불로 구워서 젓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후로부턴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다. 이장의 생존 여부는 모른다. 그때 이장의 나이는 24세 젊은 나이였다. 지금도 생존 여부는 정확치 않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을의 거지.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대신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 겪어본 일이다. 우리 마을엔 거지가 살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동네 아이들과 거지라고 놀려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지만 집만 없을 뿐이지. 마을의 허드렛일을 이것저것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마을의 교회도 다니는 그런 착실한 분이셨다. 그땐 왜 그 아저씨를 놀렸는지. 사건은 내가 숲속에 들어간 따스한 봄에 일어났다. 난 동네 애들과 내기를 해서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아오는 것으로 하였다. 그 내기에서 걸려버린 난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내 시야에 포착된 사슴벌레를 발견하게 되었고 잡고 돌아가려는데 저 앞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나비인가? 생각했지만 엄청 컸다. 저것도 잡아서 애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뒤로 도망치는 거였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뒤쫓았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난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당황감과 공포감에 엄청나게 울었던 게 기억이 났다. 이제 내도 지고 다리 떴을 땐 나무 둥치 아래에서 벌벌 떨었다. 근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다.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구해주러 왔다는 희망을 안고 점점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는데 뒤에서 우악스럽게 날 끌어당기는 손길이 느껴졌다. 난 위를 쳐다보고 그대로 기절했다고 한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 댁의 내 방이었다. 주위엔 마을 이장님, 목사님, 가족들이 계셨다. 어찌된 일인지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내가 20살 되던 해 해주셨다. 그 거지 아저씨가 숲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날 찾는데 도움을 주셨고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를 구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난다. 허공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던 아저씨의 모습을.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이야기, 엄마의 동창회 실화. 엄마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동창회를 하고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한참 술 마시고 놀고 밤 11시가 다 되었을 무렵 다들 교실을 치우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폐교다 보니 아래층 화장실은 수도가 잠겨 물도 안 내려갔습니다. 물이 돌아가는 곳은 6층 복도 맨 끝 음악실 옆 화장실. 저희는 2층 교무실 옆 널찍한 교실에서 모두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절 깨우더군요. 저도 마침 참고 있던 터라 같이 갔습니다.
엄마랑 얘기를 하며 올라가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계단 바로 윗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갑자기 나더군요. 저랑 엄마는 놀라서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엄마 동창회 사람겠거니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한 계단 다 올라가니 그 계단 손잡이에 누군가가 매달려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랑 엄마는 놀라서 2층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동창회 인원은 저랑 엄마를 포함하여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엄마 빼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가 방금 누가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무슨 소리냐며 우린 아까 전부터 옛날 어릴 적 얘기하며 있었다는군요. 엄마랑 저는 잘못 보았으려니 하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둘 다 본떠라 긴장이 되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6층에 다 올라왔을 무렵 사람 형태의 검은 물체가 우리를 보고는 화장실 쪽으로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엄마는 그 장난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 학교 화장실은 옛날 학교인 터라 남자 여자 공용으로 칸막이 화장실로 되어 있어 음악실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엄마랑 저는 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멈춰 있다가 그래도 잡아야겠다며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다 열고 문 뒤를 보고 세면대 밑도 다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순간 얼음 상태가 되었고 무작정 2층으로 뛰어가 화장실도 참고 그냥 잤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낚시터 괴담.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께서 겪으신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초,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는 동업으로 잠깐 낚시터를 경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외 낚시터는 대부분 인적 드문 저수지나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아저씨는 경기도 오산의 LG 낚시터라고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낚시터를 아주 싼 가격에 인수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아버지는 바깥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싫어서 노상 방류를 하기 위해 플래시를 들고 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고리를 다 보고 낚시터를 향하려는데 갑자기 산 위쪽에서 파바바바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 플래시를 그쪽으로 비추어 보니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었더랍니다.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바로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처음에는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믿지 않으셨죠.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 하루는 아버지가 매우 아프셔서 아저씨 혼자 낚시터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담배나 피울까 하고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또 파파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산 짐승이거니 하고 무시한 채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짜증이 나신 아저씨는 몽둥이와 후레쉬를 들고 그쪽으로 가셨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후레쉬를 비추었는데 똑같이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마구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던 아버지 친구도 그 광경을 보고 며칠 동안 패닉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안치하시고 돌아오신 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는 몽둥이와 플래시 그리고 부적을 들고 그날 밤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저 위쪽에서 무언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더랍니다. 너무 놀라 둘 다 도망치는데 고의인지 우연인지 아버지가 그쪽을 후레쉬로 비춰보았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낚시터를 인수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아저씨가 너무 궁금해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플래시를 비추었을 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손을 허공으로 마구 휘저으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5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기숙사 괴담. 지방대에 다닐 때의 일이다. 집인 서울과는 굉장히 먼 거리라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인근에는 불빛 하나 없고 여름이면 대학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그림자를 만드는 높은 산만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 기숙사는 4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2층 침대가 방 사이드에 하나씩 있는 구조였다. 내가 쓰게 된 방은 2인실이었고 나와 같이 들어가게 된 건 동기생이었다. 선배들은 3, 4명씩 다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방에는 침대와 침대 사이 바닥에 검은 그림자처럼 자국이 있었다. 물론 그런 오래된 건물에 장판 자국 따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그것에 대해 신경 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고 방을 같이 쓰는 친구는 급히 집안에 볼 일이 생겨 미리 올라갔다. 서울 가기 전까지 과사람들과 술 마시며 선배 방에서도 자고 다른 동기생들 방에서도 자며 지냈다. 그러다 서울 가기 전 날 짐을 챙기고 우리 방에서 자게 됐다. 그날따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위에 눌렸던 것이다. 가위에 눌려 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입술에 자그마한 떨림도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에 누가 앉아 있던 것이다. 친구가 쓰던 옆 침대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사이다. 내가 누운 위치에서 뒷모습만 보였는데 그는 정자세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다. 내 상상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그 남자의 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제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만약 그가 돌아본다면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계속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등을 돌려 나를 발견한 뒤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아침이 되었다. 여름 동안 서울에서 지내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룸메는 이미 얘기를 들어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었다. 혹시 우리 방 가운데에 자국 같은 거 있지 않았냐? 그때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나도 언뜻 봤던 것 같기도 해서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그 자국부터 확인했다. 그 남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그동안 이런 큰 자국을 모르고 지내왔을까? 그 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도 그 자국의 위치를 그 남자의 위치로 정확히 판단했던 것은 그날 일은 워낙에 큰 충격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자국은 사람이 정자세로 앉았을 때의 자국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 태권도장 같은 곳에 스티로폼처럼 되어 있는 바닥이나 마룻바닥에 앉게 되면 엉덩이 자국과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는 형태대로 말이다. 그 형태 역시 내가 누운 위치에서 보면 뒷모습일 그런 형태였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선배들은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는 그 자국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이미 경험했던지라 공포는 배로 커져 있는 상태였다. 간신히 눈만 감은 채로 손가락을 움직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도저히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너무나도 겁에 질렸었다. 막 방학이 시작했을 당시의 뒷모습에서 내 쪽을 향해 40도 정도 돌려서 정자세를 취하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겁에 질린 채로 친구의 침대 쪽을 확인했다. 이불이 볼록했지만 정말 친구가 자고 있긴 한 걸까? 어느새 나간 걸까?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걸까? 저기서 고개를 좀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 건 정말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어느새 아침이 왔다.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자는데 뭔가 무섭긴 했지만 가위에 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무심코 그 자국을 확인했을 때 뭔가 변했음을 느꼈다. 사람이 앉은 자국 같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자국의 엉덩이, 형태나 모든 자국 모습이 어제 그 남자가 내 쪽으로 돌려 앉아 있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친구는 변화를 못 느꼈지만 내게는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닌 정말 변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동안 편하게 잠들다가 어느 날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인식했다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불행하게도 가위에 눌려 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남자의 형태를 보고 나서였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남자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보다 좀 더 내 쪽을 바라보고 돌아 앉아 있었다. 눈을 마주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렇게 눈을 감을 수도 어떤 작은 행동조차 못한 채 그 형태만을 계속 바라보며 아침이었다. 어느샌가 잠든 나를 친구가 깨웠고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물어봤다.
나는 친구의 말에 신경도 안 쓰고 그 검은 자국을 확인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약간 변한 것 같던 자국은 또 변해 있었다. 어제처럼 좀 더 내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나는 도저히 잘 수 없다고 했고 선배들에게 말했다. 그제야 그 자국에 대해 듣게 되었다. 선배 중 한 사람이 방학 동안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자살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방 중앙에 그렇게 앉은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은 그 얘기를 들은 뒤 그 자국이 신경 쓰여 아무도 그 방을 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자국이 예전부터 있었는지 그 선배가 그렇게 자살한 뒤로 생긴 것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 있을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고 했다. 그 자살한 선배와 동기인 대선배와 친한 선배가 연락을 해 그 얘기를 했고 나는 그 대선배와의 통화에서 불길하게 그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듣고 답해야 했다. 물론 나는 어두워서 인상착의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어쨌든 방을 비워두기로 했고 일주일 정도만 더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3번의 일도 20살까지의 인생.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공포였지만 그날의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가위에 걸렸는데 누워있는 내 위로 누군가가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것도 내 위에서 눈을 뜨면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텐데 그 누군가는 분명히 그 자살한 사람이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쪽을 조금씩 바라봤던 건 목을 조르려는 걸까? 그렇다면 숨이 멎는 순간까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죽어야지. 빨리 죽여줬으면. 만약 죽이려고 그 사람 손이 내 목에 닿고 내 목이 그 감촉을 느낀다면 어떡하지? 그때 했던 수많은 생각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가슴이 눌려 숨쉬기 힘들었던 그 느낌까지도 말이다. 그렇게 날이 밝았는지 괜찮냐고 묻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뜬 나는 친구의 모습에서 내가 공포에 질린 채로 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나의 공포든 내 몸이 다 젖은 땀에 정체든 관심도 없다는 듯 친구가 입을 열었다. 나 가위 눌렸어. 친구의 얘기는 나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 친구는 가위에 눌린 채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정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였다고 했다. 나는 그 누군가의 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뭔가가 내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자고 있는 내가 부러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뭔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내 위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다가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만을 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했다. 나도 그때 자고 있지 않았고 일부러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자 친구는 더욱 겁에 질렸고 그날로 우리는 그 방에서는 다시는 자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 중앙에 있던 검은 자국이 사라지고 없었다. 얼마나 있었을까? 제대로 방을 옮기기 위해 그 방을 다시 찾아 정리하던 나는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뭔가를 본 것 같아 유심히 봤더니 그 검은 자국이 침대 밑바닥에 있던 것이었다. 그 자국이 다른 자국인지 아니면 내가 무서워했던 대로 남자가 돌아보듯이 내 쪽으로 돌아앉아 내 위에 앉았듯 이 위치 그대로 내 침대 밑바닥으로 옮겨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남자의 존재를 생생히 기억하고 가끔 잠에 들기 전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6번째 이야기, 담력훈련. 군대 담력훈련 해보셨나요? 저는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담력훈련은 유격훈련 코스 중에 하나로 유격기간 중 하루를 잡아 밤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밤 8시가 되면 집합하고 9시가 되면 2인 1조가 되어 야산 하나를 정해진 길을 따라 도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쫄병들이 사고라도 칠까봐 고참과 쫄병이 한 조를 이룹니다. 저는 말년 고참과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고참은 재수가 없어서 유격을 3번이나 받는다면서 계속 투덜거렸죠. 게다가 어디에 무슨 귀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줄줄이 꿰고 있는 것입니다. 달이 떠 있어도 산속은 칠흑 같았던 어둠 속에 묻히기 때문에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 노끈을 연속으로 나무에 묶어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에는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훈련병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떤 귀신은 길 옆 풀숲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발목을 잡기도 하고 관 속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타잔처럼 나무에 줄을 매달고 괴성을 지르며 줄을 타고 길을 가로지르는 귀신도 있지요. 그때는 웃겨서 깔깔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화를 내며 얼차례를 줍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 들리죠. 야, 이게 장난이야? 니들 놀러 왔어? 아닙니다.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앉아, 일어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한테 얼차례를 받습니다. 게다가 귀신이 임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야, 니들 다음 조 애들 올라오면 놀라게 하는 거야. 얘들이 놀라지 않으면 니들은 계속 여기서 구르는 거다.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길 양옆 풀숲에 숨어 있다가 다음 조가 올라오면 갑자기 뛰어들어 발을 잡거나 몸을 껴안아 버립니다. 하필 껴안은 사람이 고참이면 웃기는 상황이죠. 너 여기서 뭔 짓을 하냐? 예, 저 귀신이 놀라게 하라고 해서. 이런, 미친놈. 이게 놀라게 하는 거냐? 그제야 귀신이 끼어들어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야, 내가 시킨 거야. 앞조 빨리 전진해. 저는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이런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년 고참은 이런 모든 상황이 지겨운가 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귀신만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함정을 파놓아서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구덩이에 빠져서 놀라니까 고참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저를 당겨주었죠. 게다가 죽은 다액을 길 가운데의 끈으로 매달아 길을 가다 얼굴에 죽은 다액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움찔하죠.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코스는 콘크리트로 만든 좁은 동굴 코스입니다. 간신히 사람 한 명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콘크리트 벽 속에 군데군데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조교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훈련병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좁은 공간을 지나면 폐쇄 공포증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 좁은 통로를 지나는데 양쪽에서 불쑥불쑥 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손전등이 켜지면서 조교들이 얼굴을 들이밀기도 하죠. 몇십 미터 비좁은 콘크리트 통로가 끝나갑니다. 너무나 어두운 곳을 통과해 와서 그럴까요? 칠흑 같던 산속의 어둠이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물이 있죠. 귀신 머리를 한 조교가 통로 끝에 위에 엎드려 있다가 머리를 거꾸로 내리며 소리칩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휴가 가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앞에 부대원들이 담배를 물고 기다리고 있군요. 헤이, 심킹. 대단한데 여기까지 오다니. 재밌었냐? 저와 한 조를 이루었던 말년 고참이었습니다. 대견하다는 듯 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도 김 병장님이 계셔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랬지만 솔직히 그냥 혼자 갔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뭐, 내가 뭘. 야, 그냥 중대장님한테 얘기해서 입구에서 빠졌어. 여기서 너 기다린 거야. 내가 말년에 귀신놀이나 하고 있어야겠냐? 내 복잡한 머릿속을 이해나 하는지. 고참은 이상한 놈 봤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임마? 제가 함정에 빠졌을 때 제 손 잡아주셨잖습니까? 뭔 소리야? 어쩐지 구덩이에서 나를 이끌어주던 고참의 손이 6월의 여름날 밤 치고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휴가 가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야 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부모님. 난 부모님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날 싫어하셨다. 아니, 날 죽여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자식 싫어하는 부모는 없는 거라고 다 이유가 있을 테니 참으라고.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아버지는 날 자신의 장난감처럼 생각했고 하루 종일 날 괴롭히며 사는 걸 낙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같았다. 어머니는 그런 날 무시했다. 아버지의 갖은 학대와 멸시를 나 혼자만이 감내해야 했다. 그런 어머니는 자신을 괴롭혀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을 땐 항상 집에서 나가곤 했다. 너무 이기적지 않냐고
날 생각하지 않냐고, 날 사랑해주지 않냐고 생각했다. 억압된 환경 속에서 난 그렇게 자라났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부모님의 무관심과 갖은 학대 속에서 내가 살 길은 공부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다. 공부를 하는 동안엔 그들을 잊은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아이를 낳았고 그 사람들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내 사랑을 내 전부를 아이에게 아내에게만 쏟았고 난 그들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린 가정이 아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도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아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갔다. 나 또한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아 부족할 것 없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가끔 아픈 과거의 기억이 날 괴롭히곤 했지만 행복한 나날은 계속되어만 갔다. 일어나야지 일어나렴. 응. 누구지? 내 집 안에. 아니 여긴 내 집이 아니잖아.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살고 있던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곳이었다. 그들이 있던, 내가 저주하던 그곳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살던 곳이 한순간 꿈이었다고? 그럴 리 없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아픔도 느끼던 그곳이 거짓말이었다고. 어머니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끊으려 해도 끊이질 않는 강철로 된 쇠사슬처럼 너무나 무겁고 힘든 머릿속 실타래가 절대 풀리려 하질 않았다. 이 상황이 믿어지질 않았다.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놓은 모든 업적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내 손에 어느새 야구 방망이가 들려있다. 꿈속에서 나의 아이와 함께했던 야구 방망이가 내 손에 들려있다. 이곳저곳을 내리쳤다.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도 집안이 떠나가라 날 불러대는 아버지까지 얼굴이 뭉개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도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온 집안을 뇌수로 도배를 해도 화가 풀리질 않았다. 그들의 시체가 곤죽이 될 때가 되어서야 방망이를 손에서 놓았다. 그런데 왜 내 앞에 있는 그들이 부모님이 아닌 거야? 지난 3월 24일경 30대 중반의 김모 씨가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채 발견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 이하 한 명과 아내였던 이 가족은 평소 단란하고 화목했다는 주위의 말로 보아 김모 씨의 정신착란 증상을 의심정신병원에 입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모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김모 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그들을 안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아는 사람의 이야기. 저하고 가깝지는 않지만 얼굴만 알고 지내는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겪은 이야기랍니다. 그분은 늘 어깨 통증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분이었죠. 의자에 조금만 앉아있으면 어깨가 아프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주물러 달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B씨는 못 이기는 척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답니다. 진단 결과 어깨와 목 주변에 힘줄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B씨는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죠.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도 B씨는 회사에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했답니다. 어깨를 자주 주물러 주던 사람은 입사동기이며 나이가 같은 K씨였답니다. 둘은 격이 없이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B씨가 K씨와 친한 것은 50여 미터 간격을 두고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B씨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었지만 K씨는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놀러가서 B씨가 집에 혼자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는 안 오는데 천둥 번개만 치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비는 쏟아질 듯 하면서도 쏟아지질 않았죠. 밤 11시가 다 되도록 TV를 보고 있던 B씨는 어깨가 욱신거려 소파에 길게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어깨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지 내에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B씨는 답답했지만 그냥 팔을 쭉 뻗은 그 자세로 소파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비상등이 켜지고 도로변의 가로등 때문에 거실 안은 생각보다 밝아졌지요.
정전이 5분 정도 지속되자 앞동에 몇몇 사람들이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K씨도 답답했는지 복도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B씨의 휴대폰이 울렸지요. 뭐하냐? 멀리서 B씨를 바라보던 K씨가 B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응. 어깨가 아파서 소파에 좀 엎드려 있어. 시원하겠다. 그래. 부럽다. 뭐가? 마누라가 어깨 주물러주고 있으니까. 뭔 소리야? 아냐. 그냥 부럽다는 소리지. 그러고는 K씨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야 B씨는 K씨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B씨는 상당한 공포를 느껴야 했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자리가 연고가 없는 공동묘지를 밀고 지은 곳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B씨는 그 집을 전세로 주고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갔답니다.